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예,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전기기 과목의 변압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희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변압기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었어. 기본적으로 변압기의 원리 같은 거랑 뭐 유기기전력 그리고 권수비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때? 그 전에 우리가 직류기와 동기기 공부한 거랑 비교해서? 변압기가 더 쉬운 것 같아. 기분인가? 기분인 건가? 모르겠다. 그게 더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변압기 자체는 그 앞서 배운 것들에 비해서 회전 기능이 없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테크닉도 그만큼 없어. 그래서 계산 같은 거 한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면은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이해만 하고도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만 집중해서 보자.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바로 변압기의 등가회로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그래. 등가회로라는 것은 결국 같을 등을 써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기 같은 게 있잖아. 그 기기의 모양 자체를 전기회로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전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등가회로라는 단어를 보고 겁을 먹지 마. 결국에는 그게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볼 수 있지. 자, 여기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변압기야. 그래가지고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네모나게 있는 데가 바로 철심이고 이 철심에 이렇게 똘똘똘똘 1차 측 권선이 되어 있고 2차 측 권선도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권수비라 그랬고 이 권수비에 의해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등과 회로로 그리면 어떤 모습인지 오빠가 간단하게 그려줄게. 자, 먼저 변압기도 당연하겠지만은 저항이 있겠지, 그치? 그 저항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해당한다라고 보자. 1차 측이니까 R1. 그리고 변압기는 코일로 되어 있지. 코일은 인덕턴스 성분인 거지. 당연하지만은 이쪽에도 인덕턴스가 있는데 이 인덕턴스는 결국 리액턴스와 같아. 그래서 X로 표기하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2차 측도 코일이 있고 그리고 저항이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쪽도 당연히 코일이 되어 있지. 여기에서 바로 유기기전력이 생긴다 그랬어. 그래서 E1과 E2 이렇게 있는데, 자, 변압기를 보면은 단순히 이렇게 코일만 똘똘똘 간 게 아니라 이곳 철심이 이렇게 있지. 이 철심도 이 등가회로에다 표현을 해줘야 돼. 오빠는 1차 측에다 표현하는 게 쉬우니까 여기다 그려줄게. 이쪽이 바로 철심에 해당하는 거다. 철심이라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은 철로 되어 있으니까 철로 인한 손실, 즉 철손이 있겠지. 과거에 우리가 철손 같은 거 공부할 때 뭐가 있다 그랬었지? 고정선, 아니지. 히스테리시스선, 그리고 또 와류선. 그렇지. 그렇게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되어 있고 이 철손이라는 것은 부하가 크든 안 크든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고정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철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고, 또 하나는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철심 자체에서 결국 자속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전자석과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철선과 자화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겠다. 자, 그리고 알다시피 자속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지? 여자. 그치, 여자지. 결국에는 이곳으로 흐르는 것이 여자 전류가 돼. 즉 철심으로 흐르는 전류가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할 거야.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무부하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해. 왜 변압기를 무부하 시험을 하는지 혹시 알 것 같아? 모르겠는데. 변압기라는 것이 결국 전압을 바꿔주는 건데, 전자제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할 전압이 아니라 엉뚱한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제품이 소손, 그러니까 망가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전자제품이 요구하는 전압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물론 테스터기 같은 걸 찍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부하를 건 상태에서 이 변압기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결국 2차 측 변압기 2차 측에다가 부하를 보통 걸기 마련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가리켜 부하라고 보자. 근데 무부하라는 거는 이 부하 자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자 보자. 본래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 그래서 여기에서 변압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부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전류가 갈 곳이 없어. 그러면은 2차 측에 해당하는 변압기에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그치? 왜냐하면은 바로 이 상태가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개방이 되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빠가 전기를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 전류는 닫혀 있어야지, 즉 폐로여야지만 흐른다고. 근데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흐르지가 않겠지. 자, 그러면은 2차 측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원래 1차 측도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는데 1차 측도 결국에는 흐르지 않게 돼. 부하가 없으니까 2차 측도 개방이 되고 2차 측과 같이 직접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철심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자속이 이렇게 통과해서 유기기장을 만드는 1차 측조차도 같이 안 통하게 된다. 그런데 1차 측에다 전류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즉, 이 얘기는 철심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무부하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2차 측을 개방을 했다는 거고, 이는 다시 말을 하면은 여자 전류가 흐르게 한다는 거야. 여자 전류라는 게 자속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지. 자속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곳 철심으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다시 확대를 해서 보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바로 전압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저항 같은 모습이 있고 코일 같은 모습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변압기에서는 저항과 리액턴스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곳 철심 쪽은 그와 같은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 즉 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의 역수가 뭐야? 컨덕턴스. 그치, R분의 1은 G잖아. 마찬가지로 리액턴스의 역수는 뭐야? 서셉턴스. 그렇지, 잘 아네 우리 동이. 자, 컨덕턴스와 서셉턴스의 개념도 우리가 이론에서 다뤘었잖아. 엄청나게 어렵게, 그치? 자, 그걸 여기에다 적어주자. 즉, 이쪽에는 G 성분, 이쪽에는 B 성분이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 컨덕턴스 G와 허수 개념인 서셉턴스 B를 이렇게 더하면은 결국에는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할 수 있는, 어드미턴스. 그치, 어드민턴스가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곳 회로는 어드민턴스 회로가 된다 이거야. 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기능사격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큰 줄기를 잡기 위해서는 한번 들어주는 게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오빠가 설명할 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즉 철심으로 흐른다. 이거는 바로 여자 전류다. 자속을 만드는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우리가 키르히오프 제1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서로 분배가 되지. 그러면은 G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고 B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딱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G 쪽으로 흘러가는 걸 가리켜 우리가 I라고 해. 여기에서 I는 바로 아이언이야. 즉 철을 말해. 철심으로 흘러가는 전류기를 해서 II라고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철로 인한 전류의 손실인 철손,
철선을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I는 철선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철선은 기호로 PI야. 철선이 생긴다. 그래서 철선 전류라고 그러면, 그리고 B, 서셉턴스로 생기는 전류를 가리켜 우리는 I파이라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가 뭐야? 자속. 그치. 철심에도 자속이 생기잖아. 이렇게 똘똘 감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를 가리켜 우리가 이 철심을 자석으로 만들어 줬다 해갖고 자화전류라고 해. 그러기 때문에 G 플러스 B가 Y가 되듯이 II와 I파이를 더하게 되면은 바로 여자 전류가 생기는데, 이 여자 전류를 기호로 I0라고 해. 그래서 I0는 II 플러스 I파이다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단 전기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하나의 간단한 벡터들을 오빠가 그려줘 볼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 있어.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전압이라고 하고, 전압과 그 기전력의 방향은 같을까 다를까? 다를 것 같아. 왜? 찍었어? 아니, 그럼. 그 옛날에 그 렌츠의 법칙에서 그렇지. 방향이 마이너스. 그렇지. 전자유도 법칙을 통해서 그 유도 기전력의 방향, 그 기전력 방향은 반대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 그치? 그게 바로 렌츠의 법칙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전압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기전력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이해하겠지?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II, 즉 철손에 해당하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철 자체가 위상차를 갖고 있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압과 철선 전류는 같은 방향으로, 즉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가게 돼.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 또 알아두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이라고 보면은 철선 전류로 오빠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줄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서 이 빨간색은 II, 즉 철선 전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런데 I파이 같은 경우는 자화 전류라고 했잖아. 즉 코일과 관련이 좀 있어. 근데 코일과 관련이 있는 성분이 인덕턴스인 거고, 인덕턴스는 위상차가 있어. 어떻게 있는지 혹시 기억해? 90도 차이가 있는데 유도성 지상 전류로 90도가 느려. 정확해. 맞아. 그래서 자화 전류 같은 경우는 바로 지상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어. 이는 전압보다 90도 늦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전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면 90도 늦다는 것은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꼽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사사분면이 있잖아. 그러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각 분면이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가는 방향, 즉 반시계 방향을 간단 말이야.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먼저 여기에 왔다 그러면은 전류가 90도 늦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솟는 모습이 돼. 만약 90도 더 빠른 진상이었다면 아래쪽으로 가겠지. 따라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I파이, 즉 자화 전류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위상차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결국 벡터를 표기하기 때문에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 즉 I0나 그리고 II, 즉 철선 전류나 I파이, 자화 전류는 모두 벡터가 돼. 근데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런 벡터의 크기, 즉 여자 전류의 크기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자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I0는 루트 II의 제곱 플러스 I파이의 제곱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다. 이렇게 구하면 돼. 실제로 여기에서도 알다시피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갖고 하갖고 이렇게 구해서 이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I0가 되거든.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변압기의 등과 회로 중에 모브화 시험에 대한 이야기야. 어렵지 않지? 자, 우리가 이제 여자 전류에 대한 것도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여자 전류와 부하 전류를 또 합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인데, 여자 전류는 알다시피 I0였어. 이게 여자 전류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하가 걸려 있다 그러면은 부하 전류가 있겠지. 그래서 부하 전류는 그냥 전류와 달리 기호로 I1을 써주자. 물론 둘 다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팩터의 개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 바로 또 하나의 I1과 같아. 왜냐? 그만큼 여자 전류는 낮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우리가 바로 전전류라고 한다. 전전류도 당연히 팩터 개념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알아두고, 그리고 앞서 오빠가 철선 쪽에서는 컨덕턴스를 쓰고 자화 전류 쪽에서는 서셉턴스를 쓴다는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V는 IR 이렇게 공부를 했고, I는 R분의 V. R분의 V였잖아. 그런데 앞서 우리가 컨덕턴스란 거 G는 R의 역수니까 결국 이거는 I는 GB. 그치, I는 GB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컨덕턴스가 아니라 어드미턴스 개념이다 그래도 I는 YV가 되겠지. 이걸 우리가 다시 알게 되면은 여자 어드민턴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철선 전류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 II였잖아. II는 결국에는 자, 이 G라는 게 뭐야? 컨덕턴스인데 여자 회로 쪽에서의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G 제로를 이렇게 써줘. 그리고 1차 측 전압이잖아. 이렇게 서로 곱해주는 것이 바로 철선 전류의 값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게 I파이, 즉 자화 전류잖아. 그거는 서셉턴스인데 여자 회로 쪽에 서셉턴스니까 B0라 적고, 마찬가지로 1차 측이었잖아. 1차 측 전압을 곱한 거. 이게 바로 자화 전류의 값이 나와.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응용을 하면 어떤 게 생기느냐? 바로 각각에 해당하는 전력량, 그러니까 철선 전류로 인한 전력 같은 경우가 바로 철선값이 되겠지. 그리고 자화 전류를 이용한 값이 바로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럼 철선이라는 게 앞서 우리가 기호로 PI라 그랬어. P는 VI 개념이었잖아. 그렇다면은 V1에서 바로 I가 뭐야? 철선 전류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 이야기는 또 달리 말을 하면은 이 공식에서 V1은 그대로 오고 곱하기 II는 바로 위에 우리가 이렇게 빼냈잖아. 이것을 그대로 곱해보자. G0 V1, 이거는 V1 제곱에 G0가 된다. 단위는 와트가 된다. 이게 바로 철선이야, 철선. 우리가 철선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 자, 그리고 자화, 이쪽에도 우리도 비슷하게 구할 수 있겠지. 자화는 P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V1 곱하기 I파이. 그러면 이는 V1 곱하기 바로 여기에 B0 V1 있잖아. 그걸 다시 똑같이 곱해주면은 결국에는 V1 제곱의 B0다. 이렇게 우리가 또 구할 수 있어. 자, 이걸 구했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자 어드민턴스를 구할 수가 있게 돼. 여자라는 것은 자속을 만들어주는 거고, 어드민턴스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랬잖아. 즉 임피던스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우리가 Y0라고 하고, Y0는 기본적으로 G0 마이너스 B 하고 단위는 오랜만에 보는 모 이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G0라는 게 뭔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우리가 여자 컨덕턴스라고 하는 G0 같은 경우는 잘 봐봐. V1 분의 지금 여기 철선에서 구한 공식에서 이것도 나왔지만은 여기도 나왔었잖아. 지금 여기 V는 IR에서 우리가 R만 뺀다 그러면은 I분의 V잖아. 맞나? 그치? 그러면은 역수의 개념인 컨덕턴스 R분의 1은 V분의 I와 같아.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자 컨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측 전압 그리고 I인데 그냥 I가 아니라 철선 전류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트릭이 필요해. 뭐냐면은 각 분모와 분자에 모두 다 V1을 즉 1차 측 전압을 곱해준다. 그러면 분모는 V1의 제곱분의 V1 그리고 철선 전류 I가 되겠지. 그러면은 봐봐. V와 I를 곱한 게 전력의 개념인 P가 되잖아.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PI가 되는 철선이 되고 아래쪽은 그대로 1차 측 전압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단위는 모. 그치? 그리고 여자 컨덕턴스 말고 우리가 자화 전류 쪽에서는 서셉턴스가 있었잖아. 그것도 비슷하게 가면 돼. 여자 서셉턴스. 이거는 말 그대로 B0잖아. 똑같아. 분모는 1차 측 전압, 그리고 분자는 자화 전류다. 여기도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모두 1차 측 전압인 V1을 곱하면은 분모는 V1 제곱 그리고 V1 곱하기 I파이가 되잖아. 자, 그러면은 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P파이가 되고 분모도 그대로 V1의 제곱. 단위는 뭐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험에 대입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서 잘 안 나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오빠가 이런 것을 혹시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준 거니까 그냥 들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 변압기 하면은 임피던스 한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임피던스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이걸 또 뭘로 환산을 하냐 하면은 원래 오빠가 앞서 그린 회로를 다시 보자. 지금 이렇게 생긴 회로야. 근데 이 회로는 앞으로도 되게 중요해. 유도기에서도 결국 이걸 갖고 설명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봐두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저항도 있고 리액턴스도 있고 저항도 있고 리액턴스도 있고 이곳에 서로 이제 코일이 마주보고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변압이 이루어지잖아. 근데 이 자체를 아예 없애고 얘네 둘을 딱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변압이 되지 않고 붙이면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아니야. 왜냐?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가 변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가게 돼.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리액턴스 값과 여기에 해당하는 저항값 그 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환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회로로 그린 게 바로 이 회로인 거야. 자,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회로에서는 이쯤 와갖고 여기서 갈라져서 여기서 이렇게 왔어서 다시 돌아가고 여기서도 원래 이렇게 왔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뒤 사이에는 떨어져 있었지. 그게 이렇게 그냥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환산한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한 번 딱 배우면 바로 이해가 갈 거야. 자, 우리가 권수비라는 거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 권수비라는 거 결국 선을 갚는 비율을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A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오빠가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면은 1차 측이 우리가 100V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2차 측이 우리가 50V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변압기였으면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 변압기에 그 코일을 풀고 그냥 하나의 회로로 연결을 했어.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는 건데 다시 이제 권수비를 우리가 따지면은 자 100V 쪽에 100번 감았으면은 50V 쪽에는 즉 2차 측에는 몇 번 감으면 되지? 50번. 50번 맞지? 그렇기 때문에
N1, 즉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의 비율은 50분의 100과 같아. 따라서 권수비는 2와 같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공식 하나 보자. A는 2차 측 권선분의 1차 측 권선이야. 이거는 또 뭐와 같냐 하면은 유기기전력도 같이 가. 기억나지? 그리고 전압도 같이 가. 그런데 왕따 한 명 있었어. 전류라는 녀석만 혼자 뒤집어져 있어. 음. 그리고 또 다른 녀석도 같이 가긴 하는데 바로 누트루시였어. 그게 뭐냐? 바로 임피던스라는 녀석이야. 자, 임피던스와 같이 어울리는 애들이 또 있었지. 누구냐? 먼저 컨덕턴스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었지. 그리고 저항이라는 녀석도 있었지. 그러면 임피던스와 같이 노는 애 중에 첫 번째 친구인 저항도 비슷하게 놀고, 마지막으로 임피던스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리액턴스도 비슷하게 놀아. 그런데 다만 임피던스 친구답게 누트를 이렇게 씌워줬어.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이 전류 빼고는 모두 다 권수비의 어떤 숫자 배열은 같지만은 다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임피던스 친구들은 이렇게 루트. 누트를 씌워줬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워. 변압기 하면 권수비 문제는 꼭 나온다. 자,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은 이 회로를 다시 보자. 우리가 이미 권수비는 2라는 게 나왔어. 그런데 1차 측에 해당하는 리액턴스가 X1이고 2차 측에 해당하는 리액턴스가 X2잖아. 그러면 이걸 같이 등가 회로, 즉 같은 이런 회로로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권수비의 제곱을 이렇게 두 번째 리액턴스에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이 권수비 공식을 보면 이게 리액턴스 쪽이잖아. 누트 X2분의 X1이라는 거야. 자, 이걸 보면은 권수비는 우리가 2로 나왔고 이거는 누트 X2분의 X1과 같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줘야지 2가 나오냐? 자, 2는 누트 뭐와 같아? 4. 누트 4와 같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따로 리액턴스 값이라는 게 주어지지가 않았어. 그치? 그러기 때문에 해당 권수비가 2잖아. 2에서 제곱을 한 게 4와 같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값이 그렇게 나온 거야. A제곱에다가 2차 측 리액턴스 값을 곱해주면은 해당되는 리액턴스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리고 또 잡아. 전류는 왕따라 그랬잖아. 전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1차 측 전류가 I1이잖아. 그치? I1이라면은 2차 측 전류는 몇으로 만들어주냐면은 A분의 I2로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이것도 보자. A는 2고 혼자 뒤집어져 있으니까 I1분의 I2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우리가 1차 측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 혼자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역수 취급을 해. 그래서 A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전류 I2는 첫 번째 전류와 같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고친 게 바로 A분의 I2는 I1과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A분의 I2가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 같은 경우도 왜 A제곱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제곱도 안 해도 되고 뒤집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A만 곱하면 돼. 즉 권수비가 2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압 곱하기 2 하면 50 곱하기 2가 100이잖아. 같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회로를 고쳤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임피던스 환산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딴 건 몰라도 권수비만 우리가 완벽히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마지막. 주파수와 또 철송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그 공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E는 4.44 그리고 곱하기 F
Fn. 면적. 자, 최대 자속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다시 말을 하면은 4.44 Fn 그리고 자속밀도 최대 자속밀도. 최대 자속밀도 곱하기 면적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랬었잖아.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에서 해당하는 F가 뭐야? 주파수. 그치? 이렇게 주파수가 나온단 말이야. 결국 변압기는 회전 운동을 안 하지만 그래도 주파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가 어떤 관계인지 알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비례. 비례 관계일 것 같아? 응. 아니지. 잘 봐봐, 동아. P는 우리가 영률 빼고 VI라고 보자. P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정해져.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은 전압이 50이면은 전류는 2지. 근데 전압이 100이다 그러면은 전류는 1이지. 즉 같은 식에 나열돼 있더라도 답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하는 상태에서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2가 고정되어 그치 있지. 유기기전력은 고정되어 있잖아.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는 서로 반비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F, F와 BM 분의 1. 그치 최대 자속 밀도의 역수는 비례한다. 즉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철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빠가 공식을 적어줬는데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 일단 철손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동희가 말했듯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과 이걸 보통 이제 pH라고 해. 와루손이라고 하는 녀석의 합수로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H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에서 따온 거라 그랬지. 그리고 E는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에띠, 에티. 맴돌이. 이게 바로 와류를 말해. 와류. 즉 여기에서 손실 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바로 철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PI로 썼다 기억이 날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오빠가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를 했지만은 히스테리시스 손 자체의 공식이 바로 주파수 곱하기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과 같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우리가 과감히 분자와 분모에 모두 F를 곱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공식이 바뀌느냐? 자, 당연히 분모에는 F가 붙지.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F 곱하기 F니까 F의 제곱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 이해 가지? 자, 이것은 또 다시 말을 하면은 주파수분의 F 곱하기 BM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주파수에서 최대 자속 밀도인 BM을 곱한 것은 바로 이 유기기전력과 같게 돼. 따라서 F분의 E 제곱과 같게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주파수와 유기기전력은 서로 반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철손을 우리가 알고 싶어 했잖아. 주파수와 철손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철손 pH는 유기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주파수는 어떤 것 같아? 모르겠어. 철손과 주파수는 보다시피 철손이 pH고 주파수는 F분의 1이잖아.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철소는 F분의 1에 비례한다. 즉 철선과 주파수는 반비례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둘 다 히스테리시스 손 이야기잖아. 히스테리시스 손. 히스테리시스 손은 다시 여기서 갈라져서 E라는 게 유기기전력, 기전력, 즉 전압이잖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반비례. 자, 이걸 우리가 알았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공부할 거는 철손의 또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와류손. P2라 그랬지. P2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공식이 아니라 비례관계, 즉 T의 제곱에 F의 제곱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이렇게 해당한다 해서 이 T는 바로 철심의 두께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철손을 공부하는지 알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게 철심이어갖고 여기에선 어쩔 수 없는 고정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가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최대 효율을 위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 자, 그리고 잘 봐봐. 이 공식은 결국에는 T제곱은 따로 빼고 F와 BM, 즉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자, 이 공식 F 곱하기 BM, 이거는 저 위에서도 있었지만은 바로 2와 같아. 따라서 T의 제곱은 2의 제곱과 이런다, 이런 거야.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P2는 P2 와류손은 그치, 와류선은 2제곱 2제곱 유기기 전력과 비례한다. 그런데 이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은 주파수가 없어. 사라져 버렸어. 그치? 유기전력에 속해버렸어.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와류소는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주파수는 사라져 버렸잖아. 그래서 주파수는 무관. 알 수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무관이 없다. 무관하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주파수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봤더니 히스테리시스손 기억나지?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까 반비례였어. 그치. 히스테리시스손은 그러면은 주파수와 반비례. 떨어지게 된다, 이걸 알았지. 자, 히스테리시스손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철손은 어떻게 될까? 철손도 감소하지. 철손도 감소하게 된다, 이거야. 자, 철손이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자 전류도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은 여자 전류가 뭐야? 자석 만들어내는 거. 자속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자 전류는 결국에는 아까 철손 전류라고 하는 것과 자화 전류의 합이라 그랬었지. 그런데 철손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여자 전류도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면 자석이 줄어들면 그래서 나오는 최종적인 결론이 여자 전류도 감소. 그치. 여자 전류도 감소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 반대인 주파수를 감소시켰다. 주파수를 뭐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에 반대되게 히스테리시스손은 증가하고 철손은 증가하게 돼서 철선 전류도 늘어나서 여자 전류도 증가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주파수와 여자 전류는 서로 또 반비례 개념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주파수가 낮는 게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참 어려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것저것 다 우리가 이제 많은 전기공학자가 연구를 해서 나온 전기의 최적의 주파수는 50Hz 아니면 60Hz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전 세계는 50Hz와 60Hz 외에 다른 주파수를 쓰는 나라는 없어. 그래. 오로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여러 가지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오빠 체킹해 줄게. 그래. 주파수와 철손 관계 같은 거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말 꼬아버리면 되게 헷갈리게 해줬거든. 그래서 이런 거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 이야기한 거 같은 경우는 외워도 그 자세한 풀이 과정까지는 그냥 넘겨도 돼. 솔직히. 그냥 오빠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얘기해 준 거니까 결과는 중요하고 임피던스 환산은 뭐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원수비 이것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고 전류가 많다. 무브화 시험 이쪽에 오빠가 가르친 것은 사실 시험에 딱히 낼 만한 건 없어. 왜 하냐면 오빠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계속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 우리가
뒤에서 공부한 여자 어드미턴스도 구해봤고 뭐 이것저것 구해봤잖아. 음. 그리고 철선 전류와 자아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배워봤잖아. 결국 이 관계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동의같이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그냥 넘기고 그래. 형광펜 칠한 부분만 잘 이해하면 돼. 외워야지. 그래. 공부하는데 수고 많았고 오늘 토요일이잖아. 좀 쉬어. 그래. 그래. 수고했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어. 하나 둘 셋 화이팅.